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소시리드 락강이라고 하는 소제목은 문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에크리에 한 400, 50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요. 이 논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하려고 합니다. 이 강좌 역시도 락강에 대한 세밀한 그러한 그 락강 사유의 세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좌를 통하여 락강의 사유에서 특히 소시르와의 관계, 그리고 상징계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도가 그전 강의에서 했던 프로이트와 락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그 에크리의 한 200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논문에서는 상징을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레비스트로스로 넘어가. 이게 프로이트와 레비스트로스로 넘어가고 인류학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곳곳에서 그 언어의 기능을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소시르와 로만 야콥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익명으로 처리돼서 나타나. 그러니까 상징계의 어떤 체계와 구조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논문에서 거의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계를 이제 락강은 소시르를 통하여 이제 그 체계와 구조를 세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이야, 여러분. 이거 역시도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강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소시르와 이 논문에서 이 문자의 개념은 결국은 프로이트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거 여기도. 그러니까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그 꿈의 사유를, 그죠? 꿈의 잠재적 사고를 해석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와 언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데, 거기서 로만 야콥슨의 그 실어증 환자 있죠, 그죠? 실어증 환자가 언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갖다가 배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유와 그 다음에 환유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와갖고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치를 은유와 환유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결국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소시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문학과 시, 특히 폴 발레리와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의 시를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 그 부분이 나오고 한참 문학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의미와 연세의 어떤 그거는 또 조이스의 삐내건의 경야도 경유하겠죠, 그죠? 그래 어쨌든 거기에서는 시를 해석하는 락강이 보여. 요 부분은 예도가 따로 강좌를 넣으려 그래. 그러니까 그 논문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소시르에 대한 언어학에서 기표의 개념을 소시르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와 연세, 이게 기표와 연세예요, 여러분. 기표들의 어떤 그 사슬, 목걸이, 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학을 갖고 나와. 시로 연결돼. 그러니까 시 이야기와 문학에서의 시의 기능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가 분석하고 막 각주를 막 달아. 그러니까 폴 발레리의 플라타나스 나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은유적이고 환유적인 의미로 드러나며 그런 것들이 기표와 연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해. 그래서 여도가 이 강좌 소실에게 맞추어진 이 강좌의 그 시를 해석하는 락강, 그러니까 락강과 시, 이런 제목으로 따로 강좌를 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으로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락강의 4대 기본 개념 알죠? 60 몇 년도에 나온 세미나에서 무의식과 그 다음에 전이와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필시용 충동 요런 개념들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4대 개념에 대해서 크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언어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야. 여기서도요. 이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예를 들면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언어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 언어를 이야기하고 언어와의 관계,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문자고 이것은 기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강좌는 여러분들이 상징계의 질서에서, 그러니까 상징계는 프로이트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거세공포증, 그것이 법과 언어의 어떤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기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죠? 그 질서 안에서는 거세공포증, 그러니까 사회의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게 인습적인 어떤 규약만이 상징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계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여러분 뭔지 알아요? 상상계는 기만이지만 상징계는 부재야, 부재. 여러분. 왜? 그 기표의 의미들을 상징계의 질서가 기표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들을 욕망하는 인간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에 의하여 그런 기표의 연쇄 사슬을 따라서 다양한 의미들을 해석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마음과 일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반적인 기획이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앞쪽에서, 그죠? 언어, 무의식, 정신분석과의 그 언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에서 그게 53년도에 발표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 이것과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 이것은 특히 정신분석이 언어와 관계되어 있으며, 그리고 프로이트 이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어요, 문자의 기능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철학의 코기토 개념을 깨는 거예요. 데카르트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것도 따로 강좌를 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데, 이 상징계의 질서가 말과 언어의 기능에서는 그 상징의 어떤 꿈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그 상징들이 결국은 레비스트로스의 그러한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징의 체계와 닮았고 구조 인류학을 칭송하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는 문자의 기능에서는 결국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역시도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이트의 임상 실험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는 이러한 임상 실험에 익숙한 자들은 락강이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논문도 시인이 된 락강인 거야. 그게 정신 분석은 뭐죠? 프로이트한테서만 해도 뭘로 나타나? 과학이고 실험이야. 그리고 그거 치료가 증명된 사례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락강은 이것을 무의식을 언어로 대비시키는 듯한, 물론 거기서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개념어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다 소진될 수 없는 게 프로이트의 다양한 담론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생물학에 대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라든지 자연 상태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성애적 본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락강으로 넘어오면서는 마치 이것이 나중에 상징계의 질서를 차지하는, 그래서 기표들의 연쇄를 통하여 언어가, 그죠? 언어의 상징이 모든 상징계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언어 형이상학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락강의 의도를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은 용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시를 읽는 것도 아니고, 음악 예술에 참여하는 자들도 아니고, 임상 실험만 하는 자들은 락강의 이러한 인문학적, 보편적 인문과학으로의 정신분석을 확장시키는 요 부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소시르는 여러분, 여기에서 독특한 락강의 어떤 그러한 그 수학적 그 공식이 하나 나와. 락강은 곳곳에서 이 수학 기호와 논리로, 그죠? 자기의 정신 분석을 기호화했던 사람이야.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수학의 어떤 그러한 그래프라든지 연산이 하나 나타나는데, 소시르와의 관계 안에서, 그죠? 그게 뭔지 알아요? 소문자 S, 이탈릭체로 된 소문자 S, 그 다음에 어떤 그 연산의 기호로서 여러분, 분수표와 같이 그러한 가로대가 하나 놓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문자 S, 대문자 S는 이탈릭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상징계의 내용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 밑에 있는 소문자는 뭔지 알아요? 그 소문자는 시니피에야. 그게 시니피에는 기의잖아, 그죠? 기의를 밑에 소문자로 두고, 그 다음에 분수의 막대와 같이 생긴 그것을 가로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시니피앙, 기표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로 놨단 말이야. 이것을 이제 소시르에 대한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소시르의 언어학을, 그죠? 기호의 개념을 락강식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은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의 알시 에크리티어, 그러니까 원문자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어. 그 원문자의 개념은 정신분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것도 곳곳에서 그라마톨로지에서도 데리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프로이트를 이야기하고 니체를 이야기하고 가끔 하이데거를 이야기하고 막 이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징계를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기표의 개념의 중요성을 끌어옴으로써
기표와의 연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락강한테서는 또 다른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불안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호는 소시르한테서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되어 있어. 그런데 시니피앙은 뭐예요? 기표는 소리 이미지야, 여러분들. 소리 이미지라고, 음성과 관계된 거라고. 그럼 기의는 뭐냐? 시니피에는 뭐냐? 이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영역인 거야,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소리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유의 영역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와 같이 기표와 기의의 통일체가 뭐죠?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그게 기호의 구성 요소는 기표와 기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표와 기의는 소리 이미지로서의 문자와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의미로서의 개념, 그리고 소리의 영역, 자연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유의 영역, 인간의 사유, 개념의 영역은 이게 상당히 문화화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기표의 영역이 정신분석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소리 이미지, 보다 더 자연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시르는 이 두 개가 요 부분에서 대부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표는 기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문화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기표의 어떤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죠? 그런데 기표와 기의의 연결고리는 사실은 자의적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구성된 거야. 어떤 규칙이 있어서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일적으로 기표와 기의의 어떤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접촉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론은 없는 거예요. 자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가 일단 한번 자의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한번 결합된다라고 한다면 기표와 기의 관계의 어떤 그 결합성, 그 다음에 통일성은 엄청나게 끈덕진 힘을 발휘하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언어의 랑그 체계 안으로 아주 안정되게 균형적으로 자리매김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합되기가 어렵지, 자의적인 그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으로 형성되지만은 한번 그 두 개의 통일성이 생기면 랑그의 자리에서 아주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정된 균형을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데리다도 소시르를 해체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했고 락강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의 의도는 뭔지 알아? 락강은 이런 식으로 안정된 기표와 기의의 균형과 조화는 결코 정신분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러한 표면적인 말들에서 진실되고 그 다음에 사태의 올바른 그러한 말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분석가, 그죠?
가의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에서의 언어놀이에서는 이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기표는 소리 이미지로서 의미를 만들어내지만은 그 의미는 결코 그죠?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게 기표는 쓰여지는 어떤 각 문장이라든지 각각의 곳곳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그 문맥에 따라서 그죠? 그 기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기표는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꿈 안에서 문자의 기능을 발견한 것처럼 그 문자는 무의식 안에서의 카덱시스 힘과 장소로 이루어진 그죠? 그 무의식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에너지들이 꿈을 통해서 곧바로 드러난다라고 봤기 때문에 꿈의 해석은 무의식을 해석하는 거라고 본 거잖아, 그죠? 그런데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미화로 확정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문자는 갖고 있는 거야. 문자는 여러분 봐봐. 문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그 문자는 그 인간들이 어떤 이 세계의 자연 사물들,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의미화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아. 특히 상형 문자도 그렇고 중국의 문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호의 표시로서 나타내는 그 문자는 의미화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인간의 개념이 그죠? 인간의 사유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소실한테서.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이 또 다른 개념과 합쳐져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 그런데 소실의 혁명은 뭐예요? 이러한 의미화 작용은 어떤 언어 체계 안에서의 기표의 모양의 차이에 의하여 그죠? 차이에 의하여 의미는 형성된다고 본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앞에 있는 그 단어들 안에서 나타나는 기표의 어떤 모양의 차이에 의하여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변형시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표들의 놀이와 차이에 의해서 그죠?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미를 갖고 개념어를 갖고 사유하면서 그걸 변형시켜서 마치 개념이 의미를 조합과 분리를 통하여 나타낸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소실의 혁명을 통하여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결코 기표 하나와 관계하는 게 아니야. 그 다양한 기표들의 어떤 모양의 차이에 의하여, 소리 이미지의 차이에 의하여 의미가 발생하는 거. 그게 사유는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락강이 기표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기의를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식의 기표는 결코 어떤 거기에서 말하는 환자의 말이 그죠? 기표로서 형성될 때에 그 기표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엄청난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그죠? 사회적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어를 통하여 그래서 환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말 속에 그 의미를 감추고
또 그 의미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면서 단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환유와 같이 바꾸고 계속 기표화의 연쇄를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말의 어떤 단어의 뜻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정신분석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환자들의 말은 기표로서 그 기의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다중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기 마련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의와 기표를 동일하게 놓으면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뭐죠? 통일성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 두 개의 관계를 균형과 그 다음에 조화로서 보게 되면은 그 정신분석에서의 언어 해석, 환자들의 말을 통하여 들려오는 꿈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다음에 환자가 갖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말의 의미를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정신분석은 언제나 그 환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 단어의 상징성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하나의 기표의 안에서 다양한 수십 가지의 의미들을 각각의 환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락강이 위대한 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정신분석의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는 뭐예요? 정신분석에서의 기표는 기의를 언제나 침입하고 기의의 경계에 들어가서 기의의 의미들을 해체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석된 정신분석가가 한 번 그것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면담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기록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사용하는 특히 개별 단어의 기표의 어떤 그러한 상징적 의미들을 그 말의 연쇄작용에서 어떻게 이것이 의미를 갖는지, 어느 지점에서 환자가 강박증을 보이는지, 어느 지점에서 히스테리를 보이고, 어느 지점에서 환유를 하고, 그리고 도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신분석가와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계의 질서, 이 세계의 사회 질서를 지배하는 그 상징계의 체계에도 우리 인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락강은 완전히 다 보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어린 나이의 옹알거림, 그리고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 그 다음에 심지어 강의 시간, 그 다음에 또 드라마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대화, 이런 것에서조차도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조차도 이러한 정신분석가와 환자와의 대화와 같이 사람들은, 물론 프로이트도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처럼 꼭 꿈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밥 먹듯이 이러한 환유와 은유를 통하여,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그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러한 말장난과 말을 그대로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와 무의식의 관계를 락강은 이제 상징계의 질서 전체로 흩뿌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문학을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표는 기의가 기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표가 기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그 기표의 어떤 그러한 문자가, 그죠? 기의는 그 문자를 따라서 의미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는 결코 특정 어떤 개념과 같이 확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미끄러져 가면서 기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요, 그 논문에서. 시를 해석한 락강. 요 부분에서 요 제목으로 여도가 강좌를 열겠는데, 또 거기에서 보다 세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연산에서, 소시르의 연산에서 소문자 S에서 그 시니피에의 이텔릭처는 언제나 기표의 작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가지의 의미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표는 뭐야? 그 예를 들면 꿈의 해석에서 특정한 상형 문자와 같은 우리가 꿈에서 본 어떤 특정한 그림과 같은 형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기표예요. 그게 바로 꿈에서의 문자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표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표를 해석하는 정신분석가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기표를 수천 가지로 다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기의를 대문자로 놓게 되면은 오해되는 거야.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표는 대문자로서 언제나 기의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그 해석된 기의 속에 침입해서 또 다른 의미로 변신하고, 그죠? 그 기존의 의미들을 해체하면서 끊임없이 기의의 어떤 영역들을 침입해서 변화를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니, 락강은 그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표는, 그죠? 기표와의 연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쇄는 사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사슬. 그 연쇄는 뭐죠? 불어의 쉔느는 뭐야? 영어의 체인이죠. 그러니까 사슬이란 뜻도 있지만, 연결하는 고리라는 뜻도 있는 거야. 이 이중적 의미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슬은 뭐야? 마치 여러분들이 죄수를 가두어 놓고 노예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죠? 사슬을 우리는 연상시키잖아. 이건 뭐죠? 말하는 자의 의미화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는 기의가 수천 번, 수만 번 나와도 기표로 언제나 그 의미는 다시 환원되면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빠롤은, 그죠? 결코 기표와의 연쇄에 구속을 받는 거야. 구속을 받는 거고, 그 구속 안에서 또 다른 의미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석된 기표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서라든지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도 그 기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기의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이건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정신분석에서의 시와 같이 다중적이고 다음성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정신분석가의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열정을 요구하는 해석의 집중성을 요구하는 그런 언어에서는 기의를 앞쪽에 놓게 되면 균등하게 놓게 되면 그 의미와는 뭐죠? 상당히 표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락강은 기표를 풀어놓았던 거예요. 기표를 기의와의 균형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야기했던 소시르의 어떤 언어 철학에서 기표를 기의로부터 풀어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표가 앞대가리에 있는 거. 이게 나중에는 후기 락강으로 가면서는 이 기표는 또 남근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놓고 기표와의 사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봅시다. 여러분들 봐봐. 시인이 써놓은 시가 뭐예요? 시가 뭐예요? 시는 기표예요. 문자야. 맞죠? 그런데 그 시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그 의미와 연세는 뭐야? 기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시를 읽는 놈은요, 결코 지 대가리에 사유를 갖고 시에 적용시키는 놈은 없어.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기표의 연세는 인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야. 이것은 한번 쓰여지고 나면은 체계가 형성되는데, 그거는 문자의 체계와 동일한 거야. 그 체계 안에서, 독자는 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읽어봐. 그 시는 또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독자는 기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분석자 역시도 그 무의식의 최초의 상징인 그 문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요. 한번 해석하고 나서 뭔가 임상실험에서 실패했어. 그런데 그 해석이 완성됐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자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면담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면담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중층적 의미를 해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에서 그래서 압축과 전치로서 나타나는 그 작업을 프로이트는 번역과 해석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도 리케르가 프로이트 분석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역시도 해석학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탁월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그냥 개념으로서 말하는 그런 언어로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기표와 기의의 관계의 조화와 일치로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야, 정신분석학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특정한 상징을 봤다고 합시다. 왕관을 봤다. 그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요? 환자가 자주 쓰는 특정한 명사를 동일하게 그 명사로 봐서는 실패한다니까, 해석에서. 그러니까 꿈에서 본 왕비, 꿈에서 본 어떤 특정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런 소망에 대한 어떤 장면을 봤다고 합시다. 그 장면이 거기에는 고무신도 들어가고 안경도 들어가고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의 그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그림들을 그냥 그걸로 해석해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래서 무의식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락강은 결코 그 언어를 그냥 우리의 개념어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것을 포괄하여 그 개념어들을 해체하고 원문자와 같은 거야. 데리다에 이해가 돼. 그리고 상징 언어 역시도 레비스트로스의 상징 언어 그 친족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삶을 분석해낼 때 그 구조를 끄집어낼 때에 그게 원초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일반 언어들이 그 근거에 근거하여 의미화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의미화는 그 원초로 들어가면서 원초 상징인 거야, 일종의.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심층에는 이러한 자연 상태, 자연과 문화의 경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원초 상태의 상징들이 우리의 문화의 심층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뭐야? 이 형벌 제도에서 가장 원초 상징이 있는데 그게 채권자와 채무자라 그랬던 거예요. 예도가 요즘 도덕의 개박 제2 논문하고 했듯이. 이해가 돼요? 그 원초 상징으로서의 언어. 꿈에서 본 우리의 욕망 충동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 우리의 무의식으로 억압된 그러한 힘들이 꿈속에서 표출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농담과 무의식적 행동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역시도 무의식적 힘으로써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표와의 사슬에서 그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는 언제나 기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독자는 시인의 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따라가면서 읽을 때에 그것은 다중음악과 같이 그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문자 기표로서 이미 쓰여진 시인의 텍스트는 뭐예요? 정신 분석학의 어떤 무의식의 원자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표는 목걸이와 같은 거라 그랬어. 그런데 그 목걸이의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원한의 어떤 사슬들은 그냥 뭐죠? 기표와의 연쇄에서 그냥 연사적 작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개사적 작용이 있는 거야. 그 연결고리 안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와 연결되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나선형적인 그런 목걸이가 이 상징계의 질서에 퍼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러니까 임상 정신분석학자들, 프로이트에 충실한 임상 실험가들은 이 락강이 시인이 됐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어떤 인간도 그죠? 시인의 기표를 따라가지 않고는 그 시를 해석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기표는 그냥 하나의 의미가 아니야. 수십 가지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체계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 비인격적 체계로서 또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죠? 문자 자체에 기표들의 놀이에 기표의 연쇄작용에 의하여 그 문자는 문자 자체 안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읽으면서 그 기표는 독자에게 그죠? 새로운 의미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텍스트 안과 텍스트 밖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읽으면서 연상이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의미는 독자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사유 과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기표와 기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기의를 소문자로 표시하고 변화될 수 있고 다양한 의미로 변신할 수 있는 기의를 그죠? 소문자 이탈릭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대는 뭐예요? 가로막대는 기표와 기의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표는 프로이트 안에 있는 사물 표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의는 뭐야? 기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죠? 끊임없는 해석인 거야. 그래서 언어 표상은 뭐죠? 이미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무의식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거야. 시간이 있으면 이미 인간의 이성의 의식으로 해석된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가의 해석은 이러한 무의식의 공간화를, 시간화를 통하여 또 다시 해석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실패를 통하여, 끊임없는 실패를 통하여, 그 기표 읽기에서, 기표와의 연세에서 실패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의미를 포착하는 게 정신분석가와 환자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에요, 여러분. 전이와 반복과 무의식, 충동은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개념이라고 60년대 중반의 세미나에서 락강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소시르와 락강의 어떤 그 관계는 소시르의 언어학자들이 볼 때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완전히 변형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기표는 언제나 앞에 있는 거예요. 기의는 부속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통하여 드러난 그러한 상징 체계는,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 체계와 문화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거야. 문화의 공시태 안에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있었고, 그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최초의 인간들의 인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 다음에 법체계적이고 사회체계적인 그런 것 안에는 최초 인간의 자연적 본능, 자연적 어떤 그러한 충동이, 그죠?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표와의 사슬의 목걸이를, 그죠? 시인들의 시의 어떤 그러한 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쇄작용에서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그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뭐예요? 그냥 그것을 연쇄적 작용, 그게 시 위에 쓰여진 거를 그냥 가로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세로적으로 부재한 기표에서 개사적으로 어떻게 그 의미가 부재하고 있는지, 맞잖아요. 시인이 나무가 말한다 그랬다고 합시다. 폴 발레리의 플라타나스의 나무를 해석하고 있는 락강에게서 나오듯이 그 나무는 거기서 나타나는 풀잎이라든지 그 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폭풍우라든지 그 시에서 나타나는 다른 존재론적인 존재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꿈 역시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징계의 질서에서도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하는 인간은 뭐야? 결코 자기 자신의 소망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소시르의 기표의 중요성을 소시르 언어학에서 뽑아내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소시르를
다시 뒤집어서 사유하면서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의가 아니라 기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기표들의 연세를 이야기하면서 문학으로 가게 됐던 거야. 시의 귀를 기울여라. 시는 다중음악과 같은 것이다.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소리 이미지가 하나로서 기의로 붙잡히는 인간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10,000명이 들으면 10,000명이 다 다른 거야. 음악의 음표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그 음악의 음표를 통하여 들려오는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그런 것처럼 상징계에서 주의는 기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기의는 언제나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미 해석한 기의도 기표의 새로운 침입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기표는 기의와 교배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특정 연결고리는 수직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자는 이 의미 기표화의 사슬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그 말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언어의 마술적 특징을 락강은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듣고 꼭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 57년도 로마에서 발표한, 여러분, 이 논문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이야?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유물들이 숨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니체, 프로이드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니체의 계보학을 푸코는 고고학적으로 본 거야, 여러분? 왜 정신분석의 과제가 고고학의 과제로 갖고 간 거야? 고문서들을 해석하고 고문서에 새로 삭제되었다가 다시 쓰여진 그러한 양피지 사본에 왜 비유하고 있으며, 왜 연금술의 텍스트를 읽는 그런 것에 비유하고 있느냐고, 락강.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의 그 엄청난 문화적 유적지를 발굴해내는 자와 같이 엄청난 야심으로 이 논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나는 너무 늦게 왔다 이지랄하면서 락강이 그 논문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문학이나 시를 통하여, 나중에는 철학을 통하여, 코기토의 그 전통을 박살내면서 이 사회와 역사 속으로 흩뿌려진, 해체된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정신분석학의 어떤 또 다른 철학을 제기한 게 락강이야, 여러분. 그게 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강좌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 이 문자의 기능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락강이 소시르를 해석하면서 그 수학 공식이 나오잖아. 예도가 이야기했던. 그게 나올 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정신분석학에서 볼 때는 결코 기의와 기표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문자는 결코, 그죠? 우리의 사유 안에 특정 개념으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끊임없이 기표의 미끄러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문자가 쓰여진 그 연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시는 그러한 연세를 해체해버려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표를 연상하면서 계속해서 수직적으로는 읽지만 수평적으로는 부재한 기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시인이 써놓은 문자를 따라 읽듯이 일단은 정신분석가 역시도 꿈을 말하는 환자라든지 자기의 증상을 말하는 환자, 자기의 강박증을 말하는 환자의 그 기표의 텍스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뒷꼬인 그러한 텍스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락강은 비유하면서 이러한 기표들의 사슬을, 그죠, 상징계의 질서의 구조로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제는 이것은, 그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배하는 지적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상작용에서 기표는, 거죠, 문자의 언어의 물질성인 거예요. 한 번만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자의적으로 확정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기표는 기의를 이끌고 가면서 기의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의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쓰여진 기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을 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언어를 말할 때조차도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질서와 법체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언어들, 연예계에서 나타내는 그런 언어들, 여러분들이 상징계의 이 세계의 질서 안에서 언어로 구성된, 상징으로 구성된 이 세계의 질서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압축과 전치는 거기에 있으며 은유와 환유의 작용은 거기에 있으며, 언제나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의식은 무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것. 그 말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창조로서 말할 때조차도 언제나 기표의 사슬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 언제나 새로운 창조적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재미있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그죠,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락강이 자기 방식대로 기표의 중심을 놓고 기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수학의 어떤 기호로서 표시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상징계의 질서의 중요한, 그죠, 내용을 이 강좌를 통하여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1차 자료 강좌에 에크리의 그 논문을, 이 강좌를 듣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이 논문을 계속해서 몇 개의 강좌로 이어나가겠는데, 다음 강좌에서는 시를 해석하는 락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예도의 도움을 받으셨고 예도의 클래스 넘치는 강좌를 통하여 점점 철학적 사유가 깊어지시는 분들, 강좌에, 그죠, 예도를 성원하는 마음에서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 강좌를 많은 분들이, 예도 강좌로 꼭 많은 분들이 자발적 수업료도 보내주시고 후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나날들 보내십시오. 추스.